옛날 어느 상골 마을에 맑은 물이 흐르고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곳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봄이면 진달래가 붉게 피어오르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그 고요한 풍경 속에는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는 기이한 이야기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사는 최진사 댁의 막내딸과 마을 어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사는 바보 달수의 혼인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듯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할머니의 무릎 베개를 벤 아이들의 귀로 또 사랑방에 모인 어른들의 낮은 목소리로 전해 내려오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때로는 안타깝게 때로는 훈훈하게 적셔주곤 했습니다. 최진사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그의 집은 99칸이나 되어 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까지 가는 데에도 한참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 있고 마당에는 살진 가축들이 넘쳐났지만 최진사의 성격은 그 재물만큼이나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집이 세고 성격이 불같아서 한번 화를 내면 집안의 기둥이 울릴 정도로 호통을 쳤고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천하가 뒤집혀도 용납하지 않는 위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는 굽신거렸지만 뒤돌아서면 욕심 많은 영감이라며 혀를 차곤 했으니 그의 재물은 높았으나 인심은 바닥을 기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 최진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딸이 있었는데 위로 두 딸은 이미 이웃 마을의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 떵떵거리는 안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막내딸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언니들과 달리 화려한 비단옷이나 값비싼 장신구에는 통 관심이 없었고 틈만 나면 서책을 읽거나 홀로 뜰에 나가 피어나는 꽃과 나무를 들여다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마치 달밤에 피어난 하얀 목련처럼 단아하고 기품이 흘러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신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그런 막내딸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각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마다 묘한 불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불호령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분조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강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진사는 서연을 정승댁이나 판서댁 같은 권세가 대단한 집안으로 시집 보내어 자신의 위세를 더욱 드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건너편 고을의 만석군 김대감 집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김대감은 재물로는 최진사와 비길 데가 없고 관아의 사또와도 호영호재하는 사이라 최진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사돈감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뛸 듯이 기뻐하며 당장이라도 혼례 날짜를 잡으려 했으나 막상 당사자인 서연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서연은 김대감의 아들이 술과 노름을 즐기고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런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혼담을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야 했던 그 시절 서연의 거절은 최진사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급기야 마루를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감히 아비가 정해준 혼처를 마다하다니 내가 정령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느냐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벌벌 떨었고 안방마님은 혹여나 남편이 딸에게 손찌검이라도 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눈물만 훔쳤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재물보다는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고 권세보다는 마음의 평안이 우선이라며 차분하게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이성적인 말들은 불난집의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되어 최진사의 화를 더욱 돋우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홧김에 이성을 잃은 최진사는 평생 후회할지도 모를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사람 됨됨이를 따지고 재물을 우습게 안다면 이 마을에서 제일 가난하고 멍청한 놈에게 시집을 가서 한번 살아보라며 악담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장 마을 어귀에 사는 바보 달수를 불러오라고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달수는 부모도 없이 낡은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며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헤헤 웃기만 하는 모자란 청년이었습니다.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해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며 얻어온 밥덩이로 연명하는 그야말로 마을 최하층의 인물이었습니다. 최진사의 명령을 들은 하인들은 제 귀를 의심하며 쭈뼛거렸지만 서슬퍼런 주인의 기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달수를 데리러 달려나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통곡을 했고 언니들도 소식을 듣고 달려와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어떻게 금지옥엽 같은 막내를 그런 천치 바보에게 줄 수 있냐며 말렸지만 저에 진사는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법인 양 으름장을 놓으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서연을 달수의 오두막으로 보내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내심 서연이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빌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무릎을 꿇고 김대감 댁으로 시집가겠다고 하면 못 이기는 척 용서해줄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연은 밤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최진사의 집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당을 쓸었고 새들조차 눈치를 보는지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대청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서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혼례복 대신 소박하고 정갈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겨 비녀 하나를 꽂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밤새 운 흔적도 절망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 안개처럼 맑고 고요한 표정이어서 보는 이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계신 대청마루 아래로 내려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초의 진사는 딸의 태연한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지금이라도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마땅하거늘 저리도 꼿꼿한 태도를 보이니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짐짓 엄한 목소리로 네가 정녕 그 거지 같은 놈의 집으로 들어가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하인들과 친척들은 숨을 죽이며 서연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라도 서연이 고집을 꺾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간절했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며 제발 아버지를 노여워하게 하지 말라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깊은 호수 같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미소는 비웃음도 아니요 체념도 아닌 마치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선승의 미소와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소희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벌주기 위해 거름더미에 던지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곳에서 싹을 틔울 씨앗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화병에 꽂혀 시들어가는 꽃이 되기보다 거친 들판에 뿌리를 내리고 숲을 이루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시구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 담긴 결의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최진사와 가족들은 서연의 말에 말문이 막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신세를 한탄하며 울부짖었을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 최진사는 자신이 졌다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서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껍데기는 세월이 가면 벗겨지지만 속에 꽉 찬 알맹이는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밭에 버려진 돌멩이를 주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소녀는 그 속에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빛나는 옥을 보았으니 이 혼인을 하늘이 주신 기회로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최진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혹은 뜨거운 숯덩이처럼 박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기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평소 달수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남을 해코지하지 않는 모습을 눈여겨보아 왔습니다.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도 함부로 밟지 않는 그의 심성에서 서연은 맑고 순수한 본질을 보았던 것입니다. 탐욕과 허세로 가득 찬 양반들의 세계보다 비록 가난하지만 거짓 없는 달수의 삶이 자신에게 더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녀는 막연하게나마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지스러운 명령은 오히려 그녀가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고민하던 가치에 불을 지핀 계기가 된 셈이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보따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책 몇 권과 갈아입을 옷 몇 벌, 그리고 바느질 도구만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잣집 막내딸이 시집가면서 가져가는 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눈물 짓는 어머니와 언니들에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걱정 말라는 듯 잘 살겠다는 듯 보내는 그 눈빛에 어머니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진사는 곰방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돌아앉아 버렸지만 그의 귀는 멀어지는 딸의 발자국 소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선 서연은 마을 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고 길가의 풀벌레들이 그녀의 앞길을 배웅하듯 울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혹은 논일하다가 허리를 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찌릿찌릿 혀를 차는 노인들도 있었고 고소하다는 듯 키득거리는 젊은이들도 있었지만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앞으로 펼쳐질 낯선 삶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비단 길을 버리고 가시밭길을 선택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을을 지나 산비탈로 접어들자 길은 좁고 험해졌습니다. 달수의 집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 중턱 인적 드문 곳에 있었습니다. 돌멩이가 채이고 자풀이 무성한 길을 걸으며 서연은 비단 신발이 흙투성이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히고 숨이 차올랐지만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게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숲의 향기와 흙의 냄새가 섞여 있어 마치 자연이 그녀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아버지가 사는 기와집이 성냥갑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안락한 삶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드디어 달수의 오두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은 볏짚이 사가 내려앉을 듯 위태로워 보였고 벽은 흙이 떨어져 나가 앙상한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이라 할 것도 없이 잡초가 무성한 그곳에 달수가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흙장난을 하는 아이처럼 땅을 파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천진난만하여 서연은 저도 모르게 풋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나의 지아비가 될 사람이라니 현실감이 없으면서도 묘한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달수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흙 묻은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망울만은 사슴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서연은 오두막 입구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이 문지방을 넘으면 그녀는 더 이상 최 진사댁의 귀한 막내딸이 아니었습니다. 바보 달수의 아내, 가난한 상월, 안악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돌 속에 숨겨진 옥을 찾아내리라.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달수는 낯선 여인이 자신을 보고 웃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멍하니 입을 벌리고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산사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고요한 산속 오두막에서 두 사람의 기묘한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달수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방님, 제가 왔습니다. 달수는 서방님이라는 말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헤헤 웃으며 손에 쥐고 있던 예쁜 조약돌 하나를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그 조약돌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 들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짐 보따리를 내려놓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을 일으켜 세우고 바보라 손가락질 받는 남편을 세상에 당당히 내세우기 위한 그녀의 긴 여정이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오두막을 감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밥을 지으며 최 진사댁 딸이 정말로 바본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을 안주 삼아 떠들어댔습니다. 누구는 며칠 못 버티고 도망쳐 나올 것이라 했고 누구는 최 진사가 홧김에 내린 결정을 곧 후회하고 딸을 데려올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서연은 오두막의 낡은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매운 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녀는 입가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상골마을, 작은 오두막의 불빛만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산봉우리를 넘어 오두막의 지붕 위로 쏟아지자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집안의 형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린 문창호지 사이로 찬바람이 드나들었고 부엌의 살림살이라고는 이가 빠진 뚝배기 몇 개와 낡은 수저 두 벌이 전부였습니다. 방바닥은 장판도 없이 거적대기만 깔려 있어 냉기가 그대로 올라왔고 천장 귀퉁이에는 거미줄이 하얗게 쳐져 있어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버려진 폐가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한숨을 쉬거나 신세를 한탄하는 대신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재를 긁어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으니 이 허름한 공간을 사람의 온기가 도는 진정한 보금자리로 만들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입니다. 서연이 비로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늦잠을 잔 달수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좁은 마당에 어여쁜 색시가 서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 볼을 한번 꼬집어 보고는 배시시 웃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잤을 테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일찍 깨운 모양이었습니다. 달수는 서연이 빚이라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이 뭐라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후다닥 부엌으로 달려가 물동이를 챙겨 들었습니다. 비록 말은 어눌하고 행동은 굼떴지만 아내를 위하는 마음만은 여느 남편 못지않게 순박하고 따뜻했습니다. 달수가 마을 공동 우물 대신 산 중턱에 있는 옹달샘에서 떠온 물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았습니다. 서연이 물 한 바가지를 받아 마시자 달수는 칭찬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서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서연은 그 물맛이 기가 막히게 좋다는 것을 느끼고는 달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 우물은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 물이 탁하고 미지근한 반면 달수가 길어온 물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깊은 산속의 약수였습니다. 서연은 이때 처음으로 달수가 비록 셈은 느릴지 몰라도 산과 물의 성질을 알아보는 본능적인 감각이 살아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그것이 달수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편 산 아래 마을 우물가에서는 아침부터 아낙네들의 수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단연코 최 진사댁 막내딸과 바보달수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서연이 밤새 울다 지쳐 쓰러졌을 것이라 했고, 또 어떤 이는 벌써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도망갔을지도 모른다고 떠들었습니다. 개 중에는 최 진사가 너무했다며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남의 불행을 구경거리 삼아 즐거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고고한 척하던 양반집 딸이 똥지개를 지게 생겼으니 그 꼴이 볼만하겠다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우물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 서연의 귀에 닿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마을의 짓궂은 청년들은 말로만 떠드는 것에 성이 차지 않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며 달수의 오두막으로 몰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달수를 놀리고 골탕 먹이는 것을 낙으로 삼던 무리였습니다. 개 중에는 서연을 흠모했으나 신분의 벽에 막혀 말 한마디 못 걸어본 이들도 섞여 있어 질투와 심술이 뒤섞인 고약한 신보가 발동했습니다. 그들은 막걸리 몇 병을 차고 낄낄거리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새신랑 달수에게 술이나 한 잔 따르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실상은 바보와 사는 서연의 처지를 비웃고 달수를 망신 주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서효연이 달수와 함께 낡은 툇마루를 닦고 있을 때 마을 청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살인문을 발로 툭 차며 들어와서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마당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어이 달수야, 장가 갔다고 콧배기도 안 비치네. 우리 마을 제일가는 미인을 얻었으니 이제 우린 안중에도 없나 보지. 껄렁한 말투로 시비를 거는 청년들의 모습에 달수는 그저 좋다고 해에 웃으며 그들을 방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 달수는 툇마루 밑에서 찌그러진 밥상을 꺼내 그들을 대접하려 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청년 중 우두머리 격인 칠성이가 짓궂은 표정으로 서연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최진사 따님. 이런 냄새나는 오두막에서 어떻게 사시려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집으로 오시면 쌀밥에 고깃국은 먹여드릴 텐데. 그의 말에 나머지 무리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명백한 희롱이자 모욕이었습니다. 달수는 여전히 영문을 모른 채 멀뚱히 서 있었고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서연은 닦던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울 정도로 침착했고 눈빛은 서슬 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어 칠성이는 순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연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올 때는 주인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예의이고 남의 아내를 대할 때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법도입니다. 비록 이곳이 허름한 오두막이나 엄연한 한 가정의 보금자리건을 어찌하여 동네개에 짖는 소리보다 못한 망언을 내뱉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속에 담긴 위엄은 대청마루에서 호령하던 최 진사의 그것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칠성기와 청년들은 서연의 기세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을 줄 알았던 그녀가 여전히 기품 있는 양반집 규수의 태도를 잃지 않자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오두막 뒤편 대나무 숲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파 한 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뒷산 할머니라 불리는 분으로 약초를 캐며 홀로 사는 기이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일에는 도통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날은 웬일인지 서연과 청년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고 청년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겉만 번지르르한 놈들이 속이 꽉 찬 알맹이를 몰라보고 까불기는. 산신령님이 노하시기 전에 당장 내려가거라. 할머니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묘한 광채에 청년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청년들이 사라지자 오두막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달수는 칠성이가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며 아쉽다는 듯 손을 흔들었지만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에게 다가와 쭈글쭈글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이 많겠구려, 새색시. 하지만 너무 상심말게. 똥파리들은 단내를 맡고 꼬이는 법이지만 향기로운 꽃에는 나비가 오는 법이지. 할머니는 품 안에서 주먹만한 떡덩어리와 산나물 무침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끼니나 거르지 말라고 챙겨온 소박한 정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걸터앉아 달수를 바라보며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달수를 바보라 부르지만 내 눈에는 달리 보인다네. 저 아이는 산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흙의 마음을 읽을 줄 알지. 세상 사람들이 셈법에 밝아 서로 속고 속일 때 저 아이는 자연의 이치대로 사니 누가 진짜 바보인지 모를 일이야. 서연은 할머니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자신이 막연하게 느꼈던 달수의 비범함을 이 노파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말씀은 서연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위로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줄 증인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서여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주신 나물과 떡,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보리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밥상이라기엔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달수와 마주 앉아 먹는 첫 끼니였습니다. 달수는 밥그릇을 받자마자 자신의 밥을 덜어 서연의 그릇에 얹어주었습니다. 색시, 많이 먹어. 나는 배 안 고파. 꼬르륵 소리가 배에서 요동을 치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달수의 마음씨에 서연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친정에서는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도 서로 더 좋은 부위를 차지하려 눈치를 보곤 했는데 이곳에서는 보리밥 한 덩이에도 사랑과 배려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두 사람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가득했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달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가락으로 별들을 하나하나 가리켰습니다. 저건 비 오는 별, 저건 바람 부는 별. 저 별이 붉어지면 곧 서리가 내려. 달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오랜 경험과 관찰에서 나온 날씨와 농사의 지혜였습니다. 달수는 글을 배우지 못해 표현이 서툴 뿐 하늘의 운행과 계절의 변화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버지가 보던 책력보다 달수의 말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달수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그 별 이야기를 누가 가르쳐 주었나요? 달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산에서 자다 보면 별이 말을 걸어. 나무도 말하고 돌도 말하고. 그것은 거짓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왔기에 자연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달수가 가진 이 특별한 재능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착한 바보로 살다 가기에는 그가 가진 보석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낡은 문갑 속에서 자신이 가져온 책과 붓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달수를 앞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부터 저와 놀이를 하나 해요. 서방님이 아는 그 별들의 이야기, 나무들의 이야기를 이 종이에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적는 놀이예요. 글 공부라고 하면 도망갈까봐 놀이라고 둘러댄 것입니다. 달수는 그림 그리기라는 말에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촛불 아래 머리를 맞대고 글자를 가르치는 서연과 그것을 신기한 듯 따라 쓰는 달수의 그림자는 창호지 문에 비쳐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산골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달순의 집을 비웃으며 잠자리에 들었겠지만 정작 그 오두막 안에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는 두 사람의 열기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든 달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을 세상의 조롱거리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어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물에 있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기가 아닌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입니다. 서연이 오두막에서 희망을 키우고 있는 동안 산 아래 최진사의 집에서는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큰돈을 투자했던 인삼밭이 원인 모를 병충해로 쑥대밭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사돈 김대감마저 최진사의 사업이 기울자 등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균형이 서서히 흔들리고 견고했던 부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달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도시락을 싸주며 산에서 보았던 신기한 풀이나 돌이 있으면 꼭 가져오라고 당부했습니다. 달수는 씩씩하게 대답하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의 지게는 비어 있었지만 내려올 때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귀한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서연은 마당에 서서 달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달수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문을 일으킬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달수가 산으로 간 사이 뒷산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어제보다 조금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새색시 조만간 큰 바람이 불 거야. 마을 전체가 휘청거릴 만큼 센 바람이지. 그때가 되면 자네 서방의 지게가 큰 몫을 할 테니 단단히 준비하게. 알 수 없는 예언 같은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올 것이 오고 있다는 예감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되새기며 그녀는 달수가 가져올 물건들을 갈무리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달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지게에는 겉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거친 나무뿌리와 이끼 낀 돌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바보가 또 쓰레기를 주워 오는구먼 하며 비웃었지만 서연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녀가 책에서만 보았던 구하기 힘들다는 약초와 희귀한 광물들이 그 속에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수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약초의 이름은 몰랐지만 어디에 쓰이고 몸에 어떻게 좋은지는 본능적으로 알고 가져온 것입니다. 서연은 지게를 받아내리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서연은 달수가 가져온 재료들을 다듬고 분류하여 상품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달수에게 글을 가르치며 약재를 손질하는 주경야독에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고단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아래에서는 최 진사의 한숨소리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최 진사의 대문을 두드리는 횟수가 잦아졌고 화려했던 기와집에는 압류딱지가 붙을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바보 사위와 콧대 높은 딸을 비웃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동정과 조롱이 뒤섞인 눈빛으로 최 진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서서히 역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의 우두머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 내밀어 놓은 산삼과 천국을 감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돈과 물건만 만지며 살아온 그의 눈에도 이것들이 예사 물건이 아님은 분명해 보였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리저리 굴려보고 냄새도 맡아보며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특히 푸른 빛을 내뿜는 천국 원석을 불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의 입에서는 저절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티 하나 없이 맑고 깊은 그 푸른색은 사람의 마음을 홀릴 정도로 영롱했으니 이는 왕실에나 진상될 법한 최상품 중에 최상품이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주파나를 튕겼지만 이미 계산은 무의미했습니다. 가져온 물건의 가치는 최 진사가 진 빚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것보다 몇 배는 더 나가는 거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거두고 서연을 향해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부인, 제가 사람을 몰라보고 실례를 범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빚을 청산하고도 남으니 거스름 돈을 내어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는 태도가 돌변하여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렸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거스름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 돈으로 당신들이 괴롭혔던 다른 가난한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아버님과 이 마을 사람들을 돈으로 협박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서연의 말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으나 그 속에 담긴 자비심은 빚쟁이들의 얼어붙은 마음조차 녹일 만큼 따뜻했습니다. 우두머리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연신 고개를 조아리고는 서둘러 장부와 차용증을 내놓고 물러갔습니다. 빚쟁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마당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최 진사는 멍하니 서연과 달수를 바라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대청마루 기둥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지켜오던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는 딸에 대한 미안함과 사위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무슨 말이라도 하려 했으나 목이 메어 쇳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서연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 새끼 고생 많았지. 이 애미가 죄인이다. 어머니의 눈물은 서연의 옷자락을 적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인들과 구경꾼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다독인 후 마지막 남은 보따리를 풀어 아버지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속에는 돈이 될 만한 보석이나 약재가 아닌 투박한 질그릇, 항아리와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 진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서연은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산딸기와 머루가 꿀에 재워져 있었는데 향긋한 단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님, 이것은 서방님이 아버님께서 기력을 잃고 누워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산을 뒤져 가장 알이 굵고 맛있는 열매들만 골라 담은 것입니다. 서연의 설명에 최 진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달수는 부끄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어눌한 말투로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이거 먹으면 힘나요. 우리 할머니도 이거 드시고 벌떡 일어났어요. 많이 드세요. 그 순박한 말 한마디에는 어떠한 계산이나 가식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바보라 부르며 멸시하고 내쫓았던 장인을 위해 험한 산을 헤매며 열매를 따는 사위의 마음은 값비싼 천국보다 더 빛나는 진심이었습니다. 최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 투박한 항아리가 마치 천하를 얻은 듯 무겁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숟가락도 없이 손가락으로 꿀에 절인 산딸기를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의 심장을 녹여내렸습니다. 최진사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체면도 잊은 채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게, 내가 눈이 멀었었네. 자네 같은 진국을 몰라보고 돌멩이 취급을 했어. 나를 용서하게나. 최진사의 사과는 뼛속 깊은 후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장인이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며 자신의 소매로 최진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장인어른. 어디 아파요, 내가 호호해줄까. 달수의 엉뚱하지만 따뜻한 위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제야 집안 가득 무겁게 짓누르던 어둠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마당 깊숙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 나갔습니다. 진사댁 망했다더라 하던 소문은 이제 바보사위가 산신령의 보물을 가져와 집안을 살렸다더라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안을 기웃거리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대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중에는 달수를 놀렸던 칠성이와 청년들도 쭈뼛거리며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달수가 가져온 산삼과 천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했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지난 과오가 드러날까 두려워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오히려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최진사는 눈물을 닦고 의관을 정지한 후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예전의 거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고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들으시오. 내 그동안 재물 좀 있다고 유세를 떨고 인심을 잃었소. 오늘 내 사위와 딸 덕분에 집안을 보존하게 되었으니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소. 여봐라. 당장 굿간을 열고 술과 고기를 내어라. 오늘 우리 집 마당에서 큰 잔치를 벌일 것이다. 최진사의 호령에 하인들은 신이 나서 부엌으로 달려갔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빚 갚는 날이 잔칫날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개는 금세 멍석이 깔리고 솥단지가 걸렸습니다. 구수한 국밥 냄새와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자 밭이라던 사람들까지 호미를 던져두고 모여들었습니다. 최진사댁 마당이 이토록 사람들로 북적이고 웃음꽃이 핀 것은 집을 지은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달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달수에게 술을 권하며 자네가 진짜 복덩일세. 어떻게 그런 귀한 걸 찾았나 하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달수는 칭찬이 쑥스러운지 연신 헤헤거리며 자신에게 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맞절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짓궂기로 유명한 칠성이가 술잔을 들고 달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수야, 아니 달수 형님, 내가 미안했소. 형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못살게 굴었으니 이 술 한 잔 받고 나 좀 용서해 주시오. 칠성이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달수의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웃어주는 달수의 그릇에 감복한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칠성이의 손을 덥석 잡으며 웃었습니다. 칠성아, 너 나랑 친구잖아.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어. 술 먹고 놀자. 달수의 호탕한 반응에 칠성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달수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마을의 훈장님이 달수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어찌 산속의 보물들을 그리 잘 알아보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달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달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바닥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해맑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훈장님, 사람들은 자꾸 땅만 보고 걸어요. 그리고 욕심쟁이 안경을 쓰고 봐요. 그러면 보물은 숨어버려요. 근데 저는 그냥 친구 찾듯이 산을 걸어요. 그러면 돌멩이가 나 여기 있어 하고 반짝반짝 빛을 내요. 나무도 나 아파 데려가줘 하고 말을 걸고요. 그냥 친구들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달수의 대답은 훈장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욕심에 눈이 멀어 세상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는지 깨닫게 해주는 현자의 가르침과도 같았습니다. 훈장님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허허, 내가 평생 책을 읽었으나 자네만 못하네. 자네는 자연과 하나 되어 이치를 깨달았으니 참으로 어진 바보로다. 사람들은 달수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달수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스승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마루 한켠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있는 모습은 그녀가 꿈꾸던 그림 그대로였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뒷산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슬그머니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서연만은 할머니를 알아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에게 윙크를 한번 보내고는 떡시루 앞에서 떡 하나를 집어들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잘했다, 내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잔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풍물패가 들어와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깨춤을 추며 어우러졌습니다. 최 진사도 체면을 벗어던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달수는 아이들을 목마 태우고 마당을 돌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마을의 갈등과 빈부의 격차 오해와 미움들이 흥겨운 가락 속에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최 진사댁의 높은 담벼락은 마음속에서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소통과 화합이라는 새로운 다리가 놓였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마당에는 모닥불만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 진사는 달수와 서연을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촛불은 은은하게 흔들렸습니다. 최 진사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문서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것은 달수의 오두막이 있는 산의 문서였습니다. 이 산은 원래 내 것이었으나 이제 주인을 찾은 것 같구나. 달수야, 이 산은 내 것이다.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산이니 앞으로도 잘 지켜다오. 최진사는 문서를 달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 양도가 아니라 사위를 가족으로 그리고 산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증표였습니다. 달수는 문서를 받아들고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설명해주자 달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최진색에 밀어놓았습니다. 장인어른 산은 제 것이 아니에요. 산은 산 짐승들 거 나무들 거예요. 저는 그냥 거기서 놀기만 하면 돼요. 종이는 필요 없어요. 달수의 무소유 정신에 최진사는 다시 한번 감복했습니다. 그는 허허 웃으며 문서를 다시 거두어 드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산을 달수와 서연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적인 소유보다 더 강한 신뢰와 애정이 두 사람 사이에 싹트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말이 맞았다. 돌 속에 옥이 있었고 거름더미에서 꽃이 피었다. 내 지혜가 우리 가문을 살렸고 내 썩은 마음을 도려내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고개를 숙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가 변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가올 줄은 몰랐기에 감동은 배가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세 사람의 숨소리와 타오르는 촛불 소리만이 들렸지만 그 어떤 대화보다 깊은 교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진사 댁에는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빚은 모두 갚았고 고가는 다시 채워질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이제 더 이상 천덕꾸러기 바보가 아니었고 서연은 고집불통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문을 지탱하는 든든한 두 기둥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수가 가르쳐 주었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은 마치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안방마님이 정갈하게 끓인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은 찻잔을 기울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달수가 찾은 천국 광맥을 함부로 파헤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여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달수는 산이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했고 최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지혜와 상생의 계획들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피곤했는지 어느새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달수의 어깨를 감싸 앉아 그는 서연의 품에 기대어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최진사와 안방마님의 눈에는 꿀이 떨어질 듯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가 더욱 잔잔하고 푸르듯 큰 시련을 겪고 난 최진사 댁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아늑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귀뚜라미가 맑은 소리로 울어대며 이 아름다운 밤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들이 만들어갈 따뜻한 내일의 풍경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고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따스한 봄 기운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최진사댁의 마당에 피어난 매화가 그윽한 향기를 내뿜고 달수가 살던 산 중턱의 오두막 주변에도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던 거센 폭풍우 같은 시련들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의 입가에 오르내리는 추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우가 남기고 간 것은 상처가 아니라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더욱 단단해진 마을 사람들의 결속과 평화였습니다. 최진사의 집은 예전의 위세를 되찾았지만 그 대문은 이제 굳게 닫혀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더 이상 가마를 타고 다니며 사람들을 내려다보던 거만한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신을 신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살피는 인자한 어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소작농들이 굽신거려야 겨우 눈길을 주었을 테지만 이제는 논두렁에 앉아 농부들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패어있던 심술궂은 주름살은 온화한 미소 주름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바보 사위라 불리던 달수와 지혜로운 막내딸 서연이 있었습니다. 달수는 여전히 산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산사람 혹은 달주 도련님이라 부르며 어려워하면서도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달수는 비단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대신 서연이 지어준 튼튼한 무명곳을 입고 지게를 진 채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지게에는 언제나 산에서 캔 약초와 버섯 그리고 땔감이 가득했는데 그것들은 모두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병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필요한 곳에 자신의 수확물을 나누어 주었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투박한 고구마 몇 개나 옥수수 한 자루면 충분하다고 여기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서여연은 아버지 최진사를 도와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달수가 가져온 옥황맥을 관리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욕심을 부려 산을 파헤치는 대신 마을 사람들과 의논하여 필요한 만큼만 채굴하고 그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는 마을 공동 곡간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보릿고개가 와도 마을에는 굶는 사람이 없었고 아파도 약을 쓰지 못해 죽는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서연의 지혜로운 운영 덕분에 마을은 인근 고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났고 다른 마을 처녀들이 이 마을로 시집오고 싶어 줄을 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달수가 살던 낡은 오두막은 이제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아담하고 단단한 새 집이 들어섰습니다. 최진사는 으리으리한 별당을 지어주겠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서연과 달수는 산과 어울리는 소박한 집이면 족하다고 만류했습니다. 새로 지은 집은 화려한 단청이나 높은 담장은 없었지만 사방으로 창을 크게 내어 집 안에서도 산의 사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넓은 대청마루는 마을 아이들의 글방이자 놀이터가 되었고 부엌 아궁이에는 언제나 구수한 밥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툇마루에 앉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산짐승의 울음소리를 흉내 내어주거나 날씨를 점쳐주며 그들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서연은 마당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등 위로 쏟아지고 어디선가 날아온 나비 한 마리가 그녀의 머리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수가 마을 아이들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달수의 머리에는 꽃으로 만든 화환이 씌워져 있었고 아이들도 저마다 손에 꽃과 나뭇가지를 들고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품 안에서 산딸기 한 줌을 꺼내 밀었습니다. 색시야, 이거 제일 빨간 거야. 너 주려고 안 먹고 가져왔어. 아이들이 킥킥거렸지만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받은 듯 기뻐하며 받아들었습니다. 최진사가 지팡이를 짚고 산책 삼아 딸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며 사위와 딸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채통 없다고 혀를 찼을 광경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그저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최진사는 툇마루에 걸터앉아 달수가 건네주는 시원한 칡즙을 들이켰습니다. 달수야, 요즘도 산신령님이 말을 걸어오시더냐? 초에 진사의 농담 섞인 질문에 달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장인어른 산신령님이 그러시는데 장인어른 얼굴이 이제 복숭아처럼 예뻐지셨대요. 그 말에 최진사는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최진사의 부인과 언니들 그리고 형부들까지 모두 서연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서연과 어머니 그리고 언니들이 함께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솥뚜껑 위에서는 고소한 녹두전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큰 가마솥에서는 햅쌀밥이 하얀 김을 내뿜으며 뜸이 들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 나가자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과 사랑방에서 담소를 나누던 남자들의 배꼽시계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오두막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풍요와 화목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상이 차려주고 온 가족이 둥근 밥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직접 기른 채소와 산에서 캔 나물 그리고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달수는 가장 먼저 숟가락을 들어 장모님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장모님, 이거 드세요. 고사리예요.
눈 맑아진대요. 사위의 엉뚱하지만 따뜻한 챙김에 장모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쳐다보기도 싫었던 사위가 이제는 열아들 안 부러운 든든한 가족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언니들도 달수에게 맛있는 부위를 권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최진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깊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문득 그날이 생각나는구나. 내가 너를 이놈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호통쳤던 그날 말이다. 그때 너는 울기는커녕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았지. 그때 내 마음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었더냐. 좌중이 조용해지고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그것은 가족들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궁금증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녀의 속내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서연은 밥그릇을 잠시 내려놓고 남편 달수를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달수는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흙이 묻은 돌을 보고 더럽다고 발로 차지만 옥을 알아보는 사람은 흙을 닦아낼 생각부터 합니다. 저는 그때 달수 씨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욕심이나 거짓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계산기를 두드릴 때 오직 이 사람만이 하늘의 뜻대로 살고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흙을 닦아주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요. 서연의 말에 가족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 자랑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탐복했습니다. 내 눈이 나보다 밝았다. 나는 껍데기만 보고 알맹이를 버리려 했는데 너는 알맹이를 보고 껍데기를 끌어안았구나. 내 평생 너에게 배운 것이 더 많다. 아버지의 칭찬에 서연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수는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이 싫었는지 갑자기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 나 알았다. 색시가 그때 웃은 건 내가 잘생겨서 그런 거지 맞지. 달수의 엉뚱한 해석에 온 가족이 바발이 튀도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밤이 깊어가자 창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달빛은 산 능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려 마당의 장독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가족들은 마루에 나와 차를 마시며 달 구경을 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잔잔하게 깔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최진사는 달수에게 물었습니다. 달수야, 너는 지금 행복하냐? 달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색시도 있고 장인어른도 있고 밥도 맛있고 달님도 밝아요. 엄청 행복해요. 단순하지만 명쾌한 행복의 정의였습니다. 서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험난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분노 마을 사람들의 조롱, 가난과 추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믿는 마음과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기와집이나 넘치는 곳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이 평범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옆에 앉은 달수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달수의 거친 손마디가 오늘따라 더욱 듬직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이슥해져 가족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최진사 부부는 안방으로, 언니네 부부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서연과 달수도 방으로 들어와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방바닥은 아궁이의 온기로 절절 끓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달수는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더니 금세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뛰어다니고 아이들과 놀아주느라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서연은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는 그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어스름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보석을 주셔서. 그것은 남편 달수를 향한 말이기도 했고 자신을 믿어준 아버지, 그리고 이 모든 인연을 맺어준 하늘을 향한 감사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부엉부엉하고 울며 깊어가는 밤을 알렸고 산골 마을의 모든 집들도 불이 꺼지고 고요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바람은 자장가처럼 나무짚을 흔들었고 흐르는 가을물 소리는 꿈길로 안내하는 노래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욕심 많은 아버지와 지혜로운 딸, 그리고 바보라 불렸지만 누구보다 맑은 영혼을 가진 사위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옛말처럼 우리네 삶에도 어딘가 흙 묻은 보석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달수네 집 마당처럼 환한 달빛이 비치고 서연이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같은 평온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은 잠시 내려놓고 그들처럼 따뜻한 온돌방 아랫목에 누워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밤바람에 느릿하게 흔들리며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달빛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세상은 침묵 속에서 평화로운 숨을 고릅니다. 아주 먼 옛날 산골 마을에서 전해져 온 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머리맡에 작은 등불이 되어 부디 좋은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